올해도 떨어졌습니다. 합격자 명단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제 이름 석자는 없었습니다. 벌써 17번째 불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컴퓨터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흐릿하게 번져가는 게 눈물 때문인지 노안 때문인지 분간조차 가지 않더라고요. 올해 제 나이 50살. 처음 이 시험을 시작한 게 33살 때였으니까 꼬박 17년을 이 작은 방 안에서 보낸 셈이었습니다. 방문 너머 거실에서 중학교 2학년 아들 지훈이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아빠? 그냥 집에서 책 보는 사람이야. 직업 같은 거 없어? 그 말 한마디가 문틈으로 칼처럼 들어와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책상 모서리를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내가 들어왔죠. 안양시장 안쪽 백반집에서 12시간을 일하고 막 퇴근한 참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방문을 열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떨어졌다는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입이 도무지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잠시 뒤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아내가 들어와 제 등 뒤에 섰습니다. 저는 등을 돌린 채 입을 열었습니다. 혜정아, 미안해. 올해도 안 됐어. 아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제 어깨 위에 손을 얹었죠.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식당 설거지로 다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여보, 저녁 식어. 일어나서 밥 먹자. 내년에 또 하면 되지. 그 한마디에 저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50살 먹은 남자가 아내 앞에서 어린애처럼 울었습니다. 근데 더 서러운 건 아내였어요. 그날 새벽 거실로 나가보니 아내가 식탁에 엎드려 자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면 식당 출근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길일까? 내가 이 사람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해온 걸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남자의 눈물 없인 들을 수 없는 인생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17년 동안 도망쳐왔던 것들을 한꺼번에 마주해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박상우라고 합니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삼동 다세대 주택 2층.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짜리 집에서 네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공무원 시험을 시작한 건 33살 때였습니다. 그 전에는 안양 시내에 있는 작은 무역회사를 다녔죠. 월급은 적었지만 그럭저럭 버틸만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났습니다. 사장이 야반도주를 했고 직원들 월급은 5달치가 밀려 있었습니다. 저는 빈손으로 회사를 나왔어요. 그때 막 결혼한 아내랑 의논했습니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공무원 어때? 안정적이잖아. 한번 도전해봐. 일하는 건 내가 할게. 저는 그 말에 용기를 냈습니다. 한 해, 2해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사람들도 그러더군요. 구급 공무원 그거 1년 빡세게 하면 붙는다고요. 근데 한 해가 지나고 2해가 지나도 점수가 모자랐습니다.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 적도 있었고 면접에서 미끄러진 적도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 사이 아들 지훈이가 태어났고 2년 뒤 딸 지은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내는 만삭의 몸으로도 식당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책상에 더 오래 붙어 있었죠. 36까지는 사람들이 응원해줬습니다. 조금만 더 해봐. 아직 젊잖아. 40이 되니까 응원 대신 한숨이 돌아오더라고요. 45이 되니까 사람들이 아예 묻지를 않았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여도 저를 보고는 그냥 왔어? 한마디가 전부였죠. 매형이 한 번은 술자리에서 그러더군요. 처남, 이제 그만하지. 사람이 자기 한계를 알아야 돼. 자네는 머리가 그쪽이 아닌 것 같아. 저는 그 말에 술잔을 내려놓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변기 앞에 서서 물을 내리는데 눈물이 같이 내려가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내가 오빠, 형부가 또 뭐라 그랬어? 하고 물었지만 저는 그냥 웃었어요.
그 웃음이 점점 제 버릇이 됐습니다. 40살부터는 낮에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아내 혼자 벌어서는 내 식구가 살 수가 없었거든요. 학원비도 빠듯했습니다. 오토바이 면허를 따서 안양 만안구 일대에서 배달을 했어요. 점심시간에는 식당 주문을 돌고 저녁에는 치킨이랑 족발 배달을 갔습니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헬멧을 쓰고 나갔습니다. 헬멧 안쪽으로 김이 서리면 잠깐 멈춰서 닦아내야 했죠. 손이 얼어서 핸들이 잘 돌아가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배달 한 건에 4,000원. 보통 하루 15건 정도 돌면 6만 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기름값이랑 보험료 빼면 실수령은 4만 원 남짓이었어요. 저녁 11시쯤 집에 들어와서 씻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공부 시간이었죠. 새벽 2시, 3시까지 책을 봤습니다. 수험서가 쌓여서 책상 위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영어 같은 과목 책을 17년을 봤으니 표지가 손때로 까매져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 지훈이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이 왔습니다. 부모님 직업란을 적어오라는 거였죠. 지훈이가 식탁에 앉아서 그 종이를 만지작거리더니 아내한테 묻더라고요. 엄마, 아빠 직업 뭐라고 적어? 그냥 백수라고 적어? 저는 거실 소파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내가 잠깐 멈칫하더니 말했어요. 수험생이라고 적어.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라고. 지훈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엄마, 17년째 수험생이면 그게 그냥 백수지. 아내가 펜을 놓고 지훈이를 봤어요. 박지훈,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지훈이는 어깨를 으쓱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쉬면서 저를 봤어요. 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날 밤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글자가 눈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한국사 문제집에 줄을 긋는데 손이 자꾸 떨렸어요. 문득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흰머리가 절반이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거뭇거뭇했고 볼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50살. 거울 속 그 남자는 5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에 들린 건 구급 공무원 수험서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며칠 뒤 딸 지은이의 학교에서 학부모 공개 수업이 있었어요. 아내는 식당 점심 장사 때문에 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배달을 쉬고 학교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셔츠를 다려 입고 구두도 닦았어요. 거울 앞에서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죠. 교실 뒤편에 학부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다들 정장 차림이거나 깔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어색하게 끼어 있었죠. 지은이가 뒤를 돌아보더니 저를 봤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굳었어요. 환하게 웃을 줄 알았는데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옆에 있던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한테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훈아, 저분 누구 아빠야? 지은이 아빠요. 근데 일은 안 하신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숨이 막혔습니다. 옆에 있던 엄마가 어색하게 웃으며 저를 한번 흘긋 보더라고요. 저는 시선을 칠판 쪽으로 돌렸어요. 수업이 끝나고 학부모들이 교실 앞쪽에서 담임 선생님이랑 인사를 나눴습니다. 다들 명함을 주고받았어요. 저는 명함이 없었습니다. 지은이가 제 옆으로 와서 작게 말했습니다. 아빠, 빨리 가.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교실을 나왔습니다. 운동장을 가로질러 교문까지 걸어가는데 지은이가 한참 뒤에서 따라왔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모습을 들키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운동장 한가운데서 잠깐 멈췄습니다. 하늘이 너무 맑았어요. 그 맑은 하늘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야속하게 느껴지던지요. 그날 저녁 식탁에서 지은이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지은아, 오늘 공개 수업 어땠어? 아빠 갔다 와서 좋았지? 지은이는 밥만 먹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다음번엔 안 와도 돼.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왜? 그냥 애들이 자꾸 물어봐서.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게 더 잔인할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책을 펼쳤지만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새벽 1시쯤 아내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자정 넘어 식당에서 들어온 사람이 잘 생각도 없이 제 방으로 온 거였어요. 여보, 자. 저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보고. 아내가 한숨을 쉬더니 제 옆에 앉았어요. 오빠, 오늘 지은이 학교 갔지? 어땠어? 저는 한참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혜정아, 나 그만할까? 17년 했으면 됐잖아. 이제 진짜 모르겠어. 아내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제 손등을 가만히 덮었어요. 오빠가 정말 그만하고 싶으면 그만해도 돼. 그런데 진짜로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만두면 후회할 것 같았고 계속하면 가족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어느 쪽도 답이 아니었죠. 그 일이 있고 일주일쯤 지난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점심 배달이 유난히 많았어요. 만안구청 근처 빌딩에 도시락 배달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빗물이 헬멧 안으로 들어와서 시야가 흐릿했어요. 신호등 앞에서 멈췄는데 뒤에서 갑자기 승용차가 와서 박았습니다.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못 본 모양이었죠. 저는 오토바이와 함께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도시락이 도로 위로 다 쏟아졌어요. 무릎이 아스팔트에 갈렸고 손목이 꺾였습니다.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달려왔어요.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일어나려고 했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손목 인대가 늘어났고 무릎에 큰 멍이 들었어요. 일주일은 일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치료비는 가해자 보험으로 처리됐지만 일주일치 일당이 사라진 거였어요. 40만 원이 훨씬 넘는 돈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라더니 다친 데를 살피더라고요. 오빠, 진짜 다친 데 없는 거야? 보험 처리는 잘 됐고? 저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다친 무릎보다 아내한테 또 짐이 됐다는 게 더 아팠어요. 일주일을 쉬는 동안 아내는 새벽에 더 일찍 나갔습니다. 원래 새벽 5시에 나가던 사람이 새벽 4시에 나갔어요. 식당 출근 전에 시장 안쪽 분식집 주방 보조까지 2시간을 더 뛰었거든요. 저는 그 사실을 일주일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우연히 새벽에 깨서 부엌에 나갔는데 아내가 없었어요. 식탁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오빠, 분식집 잠깐 도와주고 올게. 약 챙겨 먹어. 저는 그 메모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식탁 위 메모지 옆에 약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 무릎 약이었어요. 아내가 새벽에 나가면서 챙겨놓은 거였죠. 저는 그 약 봉투를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이 아직 어두웠어요. 안양 3동 골목에 가로등 불빛만 노랗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진지하게 그만둘 생각을 했습니다. 17년이면 됐다 싶었어요. 더 이상 이 사람을 이렇게 살게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혜정아, 나 시험 그만둘게. 다른 일 알아볼게. 아내는 김치를 담그던 손을 멈췄어요. 왜? 갑자기? 이제 됐어. 17년이면 충분해. 내가 미쳤지. 너랑 애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더는 못하겠어. 아내는 한참 저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김치 양념이 묻은 손으로 앞치마를 닦으면서 말했어요. 오빠, 잠깐 앉아봐. 저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내가 입을 열었는데 처음에는 말을 잘 잇지 못하더라고요. 오빠, 나 사실 작년에 건강검진에서 갑상선에 혹이 나왔어. 양성이긴 한데 좀 크대. 추적 관찰하라고 그랬어.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오빠 시험 코앞이었잖아. 그때 말하면 오빠 신경 쓰일까봐. 저는 식탁을 짚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혜정아, 너 지금 뭐라는 거야? 그게 말이 돼? 아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빠 미안해.
근데 나 오빠가 그만두는 게 더 무서워. 17년을 했는데 여기서 그만두면 오빠가 더 무너질 것 같아. 내가 무너지든 말든 너부터 챙겨야지.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오빠, 한 번만 더 해. 한 번만 더. 안 되면 그땐 진짜로 다른 길 찾자. 그땐 내가 안 잡을게. 저는 식탁에 엎드렸습니다. 세상에 어떤 아내가 자기 갑상선에 혹이 있다는 걸 1년이나 숨기고 남편 시험 뒷바라지를 합니까?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50살 먹은 남자가 아내 앞에서 그렇게 우는 모습이라니. 저도 제가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한참을 운 뒤에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혜정아, 약속할게. 마지막이야. 진짜 마지막이야. 한 번만 더 해볼게.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마지막이야. 근데 오빠, 후회 없이 해.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후회만 없게 해. 그날부터 제 마지막 1년이 시작됐습니다. 진짜 마지막. 떨어지면 끝이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1년이었어요. 그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짧은 1년이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배달을 했어요. 그만둘 수가 없었거든요. 그 대신 새벽 시간을 늘렸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2시간을 공부하고 다시 잠깐 잤다가 배달을 나갔어요. 저녁 7시에 배달을 마치고 들어와서 씻고 또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새벽 1시까지 했죠. 그리고 2시간 자고 또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잠을 5시간도 못 잤어요. 한 달이 지나니까 머리가 어지럽고 가끔 글자가 2개로 보였습니다. 그래도 책상 앞에서는 정신이 또렷했어요.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박혀 있으니까 졸리지가 않더라고요. 아들 지훈이는 여전히 저를 못마땅하게 봤습니다. 어느 날은 저녁 식탁에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번에도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저는 밥을 먹다 멈췄어요. 아내가 지훈이를 째려봤지만 지훈이는 그냥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궁금해서 그래. 평생 시험만 볼 거야?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떨어지면 다른 일 할 거야. 약속해. 지훈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거 작년에도 들었어. 옆에서 지은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오빠 그만해.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아내가 결국 한마디 했습니다. 지훈아, 너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17년을 너희 키우려고 그러신 거야. 지훈이가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왜 자꾸 아빠 편만 들어? 우리는 부끄러워서 친구도 못 데려와. 그러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았어요. 저는 그날 책상에 앉아서 한국사 책을 펼쳤습니다. 첫 줄을 읽는데 눈물이 떨어져서 종이가 번졌어요.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다시 읽었습니다. 임진왜란, 이순신, 명량, 12척의 배. 저는 그 부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12척으로 133척을 이긴 사람도 있는데 17번 떨어진 내가 한 번 더 못할까? 저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배달을 다니면서도 헬멧 안에서 한국사 인강을 들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 행정법 조문을 외웠어요. 식사 시간에는 영어 단어장을 봤습니다. 밥 먹다 졸기도 했어요. 한 번은 배달 가는 길에 졸음 운전을 해서 가드레일을 살짝 긁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거울 앞에서 제 얼굴을 봤는데 사람 같지가 않더라고요. 광대가 튀어나와 있고 눈은 충혈돼 있었어요.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아서요. 저는 그렇게 1년을 버텼습니다. 시험 한 달 전부터는 배달도 줄였어요. 아내가 그러라고 했습니다. 오빠 마지막인데 후회 없이 해. 시험 전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까지 책을 보다가 결국 책을 덮었어요. 거실로 나가니까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앉아? 오빠 자는 거 보고 자려고. 저희는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아내가 따뜻한 매실차를 한 잔 끓여줬습니다. 컵을 손에 쥐는데 손이 떨렸어요.
오빠, 너무 떨지 마. 그동안 한 거에 비하면 시험은 잠깐이야. 혜정아, 만약에 또 떨어지면. 아내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안 떨어져. 떨어져도 괜찮고, 우리는 그냥 또 살면 돼.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가라앉혀줬어요. 떨어져도 괜찮다는 말. 17년 동안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안양 시내에 있는 시험장에 갔습니다. 시험장 정문 앞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이 20대, 30대였습니다. 50살 넘어 보이는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어요. 학생들이 저를 한 번씩 흘긋흘긋 보더라고요. 수험표를 들고 교실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수험표를 올려놓고 손목시계를 확인했어요. 시험지가 배포됐습니다. 저는 한 번 길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시험지를 펼쳤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시험지가 잘 풀렸어요. 한국사 문제는 답이 바로바로 보였고 영어 지문도 한 번 읽고 답이 골라졌습니다. 행정법 마지막 문제를 풀고 시계를 봤어요. 시간이 5분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답을 한 번씩 다시 봤어요. 종이 울렸습니다. 시험지를 제출하고 교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복도 벽에 한 손을 짚었어요. 밖으로 나오니까 아내가 시험장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당 일을 빼놓고 온 거였죠. 오빠 어땠어? 잘 본 것 같아. 진짜로. 아내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눈물이 또 났습니다. 50살 먹은 남자가 시험장 앞에서 우는 모습이라니요. 최종 합격 발표 날이 됐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잡지 못했어요. 아내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같이 보자. 아내가 마우스를 잡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사이트가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오빠, 눈 떠. 아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모니터 화면에 합격이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두 글자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합격, 합격, 합격. 17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두 글자였습니다. 아내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러더니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아내 어깨에 얼굴을 묻었어요. 거실에서 지훈이랑 지은이가 무슨 일이냐는 듯이 들여다봤습니다. 아내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아빠가 합격하셨어. 지훈이가 모니터로 다가왔어요. 합격이라는 글자를 한참 보더니 저를 봤습니다. 아빠, 진짜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훈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다가와서 저를 안았습니다.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포옹이었어요. 아빠,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 지훈이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등을 토닥였어요. 지은이도 와서 옆에 섰습니다. 아빠, 축하해. 그러더니 작게 덧붙였어요. 그리고 나도 미안해. 학교 오지 말랬던 거. 저는 우리 가족 셋을 한꺼번에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17년의 세월이 다 녹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안양 삼동 시장 골목에 있는 작은 갈비집에 갔습니다. 한 번도 못 가본 곳이었어요. 비싸서 엄두를 못 냈거든요. 17년 만에 처음 가는 외식이었습니다. 지훈이랑 지은이가 갈비를 굽는 동안 아내가 식탁 밑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오빠 고생했어. 진짜 고생했어. 저는 그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혜정아, 내가 진짜 고생했지. 내가 평생 갚을게. 아내가 웃었어요. 갚긴 뭘 갚아? 우리 같이 산 건데. 그 말 한마디에 17년이 다시 한번 다 녹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저는 안양시청에서 구급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저는 통장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매달 정해진 날짜에 월급이 들어온다는 게 신기했어요. 17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월급이었거든요. 첫 월급으로 아내한테 가방을 사줬습니다. 백화점 1층에서 본 적은 있었지만 한 번도 사본 적 없는 가방이었어요.
아내가 가방을 받고 또 울었습니다. 오빠, 이거 너무 비싸. 괜찮아. 이번에 내가 살게. 앞으로도 계속 사줄게. 두 번째 월급으로는 아내 갑상선 정밀 검사를 받게 했어요. 다행히 혹은 그대로였고 추적 관찰만 잘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지훈이는 이제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공무원 시험 준비할까? 저는 밥을 먹다 멈췄어요. 왜? 그냥 아빠처럼 안정적이고 좋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지훈아, 공무원이 좋긴 한데 17년은 절대 하지 마. 아빠처럼 미련하게 살지는 마. 가족이 다 같이 웃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